행복쌀집, 행운쌀집, 사랑쌀집, 오복쌀집, 좋은 쌀집 등 보통 쌀집 이름은 이렇게 좋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아니면 성수쌀집, 경남쌀집, 연희쌀집, 시흥쌀집 등 그 동네나 그 지역의 이름을 갖다 쓰기도 하죠. 그것도 아니면 사람 이름을 간판으로 씁니다. 주로 가게 주인의 이름이나 식구들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는 쌀집 이름은 동훈쌀집입니다. 제 이름이 동훈이냐고요? 아닙니다. 전 강인범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 이름이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강경수시거든요. 가까운 친척이나 부모님 지인들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아버지 지인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쭤봤죠. 아버지, 도대체 쌀집 이름이 왜 동훈이에요? 동훈이 누군데요? 전 아마 이 질문을 100번은 넘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대단한 비밀을 가진 사람처럼 침묵으로 읽어냈죠. 살면서 이렇게 궁금한 이름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 지인의 이름을 굳이 우리 쌀집 간판으로 할 이유가 없더군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그런 말을 하셨어요. 혹시 네 아버지가 숨겨둔 아들 이름 아니야? 순간 깜짝 놀랐고 뭔가 번쩍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겨둔 아들. 한 번도 그런 상상은 해본 적이 없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 집 간판으로 쓸 수 있는 거겠죠.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간판 보고는 아버지가 어딘가 숨겨둔 아들 이름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해. 너 하나도 벅찬데.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신다면 전 진짜 이보가들이 있는 걸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또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도대체 동훈이가 이보가들이 아니라면 누굴까요? 사실 어머니가 저를 출산하다 돌아가시고 난 뒤 아버지는 오랜 시간 홀로 지내셨으니까 어쩜 저 모르게 누군가를 좋아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녀가 서로 좋아하면 사랑의 결실이 생길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냥 공개해도 누구 한 사람 비난하지도 않을 테고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해드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꽁꽁 숨겨두시는 건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의문점만 빼면 아버지는 평생 완벽하게 정직한 태도로 일관하셨고 변함없이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난 뒤 어린 저를 데리고 살아내느라 젊어서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은 대하소설감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산전수전 인생 이야기야말로 정말 소설감입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온갖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젊은 혈기로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내셨지만 어느새 나이가 들면서 지난 세월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다 병이 되어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늘 지병을 달고 사셨어요. 고혈압에 당뇨에 관절염은 말할 것도 없고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여러 번 응급실에 실려가시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마다 무사하셨지만 때론 마지막을 준비할 정도로 심각할 때도 있었어요.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양만 한 주먹은 될 정도니까요. 도저히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전 3년 전부터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곁에 내려와서 쌀집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으니 이제라도 제가 아버지를 보살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 그냥 다시 가서 회사나 착실히 다녀. 이미 관뒀는데 어떻게 다시 가요? 아니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왜 관둬? 앞으로 뭘 먹고 살려고 그래? 난 아버지 쌀가게 물려받아서 먹고 살면 되죠 뭐.
아버지는 어이없다고 하시면서도 막상 아들이 내려와서 옆을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꽤 든든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병에 합병증까지 오면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계실 때처럼 변함없이 가게를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에 청소도 하고 다시 가게 문을 열었고 자연스럽게 쌀집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아버지 거래 장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10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매달 공짜로 쌀 20kg씩 보낸 집이 있었는데 동은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쌀집을 연 순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배달되었습니다. 동은, 이 동은이 간판의 그 동은일까요? 드디어 오랜 세월 궁금해했던 쌀집 간판의 비밀이 풀릴 것 같았어요. 저는 당장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상황과 맞닥뜨렸습니다. 전 평생 아버지가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비밀을 알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3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25살이었는데 두 분은 10살 차이가 났어요. 가난했던 두 분은 어느 공장에서 만났고 서로 오빠 동생 하면서 의지하다가 호감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임신을 하시는 바람에 혼인신고만 한 채 함께 사셨대요. 아버지는 끝까지 엄마와 뱃속의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죠. 그리고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멋지게 결혼식을 하자고 엄마와 굳게 약속도 했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임신 내내 임신 중독증으로 고생하셨고 막달이 될수록 몸이 퉁퉁 붓고 숨까지 차서 힘겨워하셨답니다. 결국 9달째 응급수술을 했지만 결국 돌아가셨어요. 아내를 보내고 난 뒤 아버지는 어린 아들과 살아내야 했기에 슬퍼할 겨를도 없었답니다. 저를 업고 청소일도 다니고 저를 데려갈 수 없을 때는 이웃 할머니께 맡기고 경비 일을 다니기도 했대요. 제가 좀 자란 뒤 유아원에 들어갔을 때도 종일 반에 맡겨줬고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도 저 혼자만 종일 반에 있었습니다. 애들이 수업을 마치고 다 가고 난 뒤에도 전 계속 남아서 밤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셨고 밤에는 대리 기사 일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가 자고 있을 때 들어와서 서너 시간 눈을 붙이신 뒤 다음날 잠이 덜 깬 저를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맡겨둔 채 다시 일을 나가셨어요. 어느 날은 저 혼자 집에서 놀다가 뜨거운 물에 데여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와보는 사람이 없었고 전 울다가 지쳐 정신을 잃었죠. 뒤늦게 퇴근하신 아버지가 깜짝 놀라 응급실에 업고 가셨지만 이미 허벅지의 화상 자국은 심각했습니다. 그때 어려서 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른이 된 지금도 허벅지에 그 자국은 여전히 남아있을 정도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아버지는 저를 종일 봐줄 수 있는 곳만 골라서 맡겼답니다. 사실 종일반에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몇 배로 더 드는 일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 벌어서 아들내미 밑으로 다 들어간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아들 하나 잘 키우자고 하기에 아버지는 지나칠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새들어 사는 주인집 아줌마가 아버지 뒤통수에 대고 돈귀신이 붙었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돈에 미쳤다는 말이었죠. 그렇게 돈 버는 데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신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 자라는지, 제가 학교에서 공부는 잘하는지 관심이 없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전 학교에 들어간 뒤엔 아버지를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아버지는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퇴근해서 놀아주기도 하고 숙제도 봐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그대로 쓰러져 주무시기 바쁘셨거든요. 일요일만이라도
아버지가 쉬셨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쩌다 비가 와서 공사 현장이 쉬면 어디론가 바쁘게 전화를 걸어서 금세 하루 일당을 벌러 가셨습니다. 놀이동산 한 번 못 가본 채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지독하게 돈을 버셨습니다. 아버지 지인분들은 진담반 농담반으로 그렇게 돈 벌었으면 벌써 빌딩은 사고 남았을 텐데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시곤 하셨어요. 역시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오셨고 읍내에 작은 쌀집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간판 이름이 동은쌀집이었어요. 도대체 그 이름의 주인공이 누군지, 그 이름과 아버지는 무슨 관계인지 함구하신 채 아버지는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부를 못하거나 공부를 안 해도 크게 야단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늘 말씀하셨죠. 더러 사춘기 때 방황을 좀 했고 가출했다가 들어온 적도 있었지만 그런 일로는 단 한 번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다시는 가출도 안 하고 지금부터는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다행이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아버지가 평생 널 키울 수도 없는 거고 네가 앞으로 뭘 하든 그건 오롯이 네가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가든 착하게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든 모두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아버지가 굳이 화내고 야단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네가 잘 알아서 판단해. 알아서 잘하라는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다른 아버지들처럼 화내고 야단을 치셨다면 살짝 반항할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는 야단치지 않는 것으로 더 심하게 각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무섭게 화를 내고 매를 드실 때가 있긴 있었어요. 사춘기 때 아버지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쳐서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실컷 놀다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매를 드셨습니다. 전 맨발로 쫓겨나기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이 도둑질이야, 도둑질. 뭐가 필요하면 아버지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돈을 달라고 해야지. 어디서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쳐? 도대체 네가 뭐가 되려고 이래? 도둑놈이 될 거면 차라리 집을 나가 이놈아. 나는 그런 아들 못 키우니까 그냥 나가. 어린 마음에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물론 도둑질을 한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이 도둑질이라는 말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이해하고 가출을 해도 그냥 넘어가면서 도둑질에 과하게 반응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두고두고 저에게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오는 도둑질 하지 말자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리 집에 도둑놈이 사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만큼 정직하게 살자는 뜻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했고 정직했어요. 쌀의 무게를 잴 때도 단 1g도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쌀집에서는 햅쌀과 묵은 쌀을 적당히 섞어서 팔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남을 속이는 짓은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조금 돈을 못 벌어도 길게 보면 신뢰를 지키는 것이 이익이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쌀집은 첫 해보다는 다음해보다는 그 다음에 해가 갈수록 더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의 정직함을 믿었고 한번 거래한 사람들은 단골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젊어서 워낙 다양한 일을 하느라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니 늘 지병에 시달리셨습니다. 고혈압약과 당뇨약은 달고 사셨고 관절염과 심근경색까지 아버지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안 아픈 곳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몸으로 여태 버티고 계시는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깡으로 정신력으로 버티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왔는지 쇼크로 여러 번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전 대학을 졸업하고 소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되면 늘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신 뒤에야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가슴을 졸여야 했죠. 혹시나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키는 불효자가 되는 건 아닌지, 아직 아버지께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이대로 가시면 어쩌나. 혼자서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울면서 내려오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아버지 곁에서 지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쌀가게 일도 돕고 정기적으로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도 가고 쌀가게 쉬는 날엔 아버지와 어린 시절 함께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래면서 등산도 하고 낚시도 다니고 영화도 보면서 지내자고 생각했어요. 효도라는 게 엄청 어려울 것 같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그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옆에서 챙겨드리고 마음 살펴드리는 것이 제일 효도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향에 내려왔고 아버지를 도와 쌀가게를 운영하고 배달도 하고 좋은 쌀을 고르는 방법도 배우고 거래처와 안면도 익히면서 한 3년을 지냈습니다. 남자 둘이서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할 것 같았지만 아버지도 저도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서로 의지하고 믿고 든든하게 생각했어요. 제일 좋았던 기억은 일요일에 읍내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서비스로 주는 요구르트 빨며 나왔을 때 눈부신 햇살이 우릴 비추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참 별거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시장통 어귀에 있는 칼국수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 바로 옆 가게에서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란히 물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산처럼 높았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의 등은 굽었고 아버지라는 산은 세월에 깎여서 언덕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나날이었지만 슬퍼하는 대신에 더 잘해드리자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칼국수 대신 중국집 가서 짜장면에 만두를 시켜 먹기도 했고 역시 온몸에 햇살을 받고 괜히 걷다가 펀치게임도 해보고 집에 돌아와서 낮잠 자고 일어난 뒤엔 저녁은 누가 하나 내기장기를 두면서 웃고 떠들던 그 순간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릴 때 못 부렸던 어리광도 한꺼번에 다 부렸고 때도 쓰고 그랬어요. 한 번은 아버지와 화투를 쳤는데 제가 쓰리고에 흔들기까지 해서 아버지가 왕창 돈을 잃으시자 며칠 뿔이 나셔서 말도 안 하셨어요. 10원짜리 화투였으니 잃어봤자 몇천 원이었는데도 우리 아버지 그렇게 깜찍하고 귀여운 데가 있으시다는 걸 처음 알았죠. 마치 우린 오래전 쌓여있던 부자지간의 추억을 3년 만에 몰아서 다 쌓는 것처럼 쉬는 날이면 그렇게 둘이서 뭘 함께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의 시간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쯤 아버지는 주무시듯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어린 아들에게 못해주었던 것들을 다 해주시고 그렇게 가셨다는 생각에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고 오래 슬퍼하기보다는 오래 그리워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전 생각보다 아버지를 존경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바위처럼 변함없이 서서 저를 기다리셨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셨다는 것에 전 숙연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절 키워내시느라 정작 당신의 행복은 생각한 적이 없으셨죠. 그동안 얼마든지 재혼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아버지로서는 훌륭한 분이셨지만 인간으로서 남자로서는 참 불쌍하고 불행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뒤늦게 가슴이 저몄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가 처음이었을 텐데 어린 아들을 안고 살아내느라 얼마나 세상이 두렵고 힘드셨을까. 제가 아버지처럼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게 되었죠. 어쩜 당신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가슴 아팠을지도 몰랐고
당신이 정작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른 채 사신 건 아닐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서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더욱 아버지의 역사와 손때가 묻은 쌀집을 잘 운영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에게 절대 누가 되지 않고 쌀집 아들이 아버지만큼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란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아버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듯 장부를 쓰셨고 거기엔 하루 매출과 지출과 수입이 정갈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그날의 기분도 아주 조금씩 기록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엔 인범이 군입대 걱정, 또 어떤 날엔 인범 감기로 고생 걱정, 그리고 인범 사표낸 미안함 등 전부 저와 관련된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서 뭉클했습니다. 겉으로 표현 잘 안 하시고 무뚝뚝하셨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많이 표현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진심을 전 장부를 통해서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이름, 동훈을 발견하게 되었죠.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주소지가 읍내에서 버스를 타고 시골로 들어간 곳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옛 고향 마을이었어요. 전 주소지에 도착해서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있는지 불렀더니 잠시 후 웬 60은 넘어 보이는 분이 나오시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동훈이라는 분이 사시나요? 저는 읍내 동훈 쌀집 아들 강인범이라고 합니다. 아, 동훈 쌀집 아들. 아버지 장례식 때 잠깐 봤지. 그러고 보니 그분의 얼굴이 낯이 익는 듯 했습니다. 난 동훈이는 아니고 아버지 고향 친구이자 이 마을 이장이야. 그런데 동훈이는 왜 찾는 거니? 딴 게 아니라 아버지 장부를 정리하다가 매달 20kg씩 무료로 쌀 배달이 된 곳이 있기에 어딘가에서요. 그리고 사실은 동훈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 안 그래도 네 아버지가 혹시 아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했었지. 이장님은 동훈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기 전에 잠깐 해줄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장부를 보고 이장님을 찾아올 거라고 짐작하셨대요. 만약 그때 제가 정말 찾아오면 오랜 세월 차마 대답하지 못했던 동훈이가 누구예요에 대한 답을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전 동훈 쌀집의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장님과 아버지는 고향 친구 사이이고 그 동훈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 같이 자란 고향 선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30 넘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10살 차이가 나는 엄마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살림을 차렸다고 앞에서도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은 부도 직전이었고 이미 5달째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답니다. 임신 내내 임신 중독증으로 고생하셨던 엄마는 결국 막달에 몸이 너무 퉁퉁 부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응급수술을 해야 했죠. 하지만 병원에서는 수술비를 먼저 납입하지 않으면 수술해 줄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하는 수 없이 아버지는 공장에 가서 밀린 임금을 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공장 경비원들에게 얻어맞고 내쫓겼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 수술을 급하게 받아야 해요. 수술비라도 좀 주세요.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5달치 월급 다 안 주셔도 되니까 3달, 아니 2달치만이라도 좀 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아버지는 공장 문에 매달려서 소리를 치고 애언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아버지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어디 빌릴 데도 없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나 동기들도 모두 임금을 받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진 채 일당일을 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아버지는 생각도 못해서 고향 선배인 동훈 형을 찾아갔답니다.
그때 동훈 선배는 우유 보급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고향을 떠나와서 온갖 고생 끝에 보급소를 차렸으니까 고향 후배들은 성공한 선배라고 말들을 했답니다. 마침 찾아간 날은 보급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갑자기 결근을 하는 바람에 동훈 선배가 직접 우유 배달을 나가야 했죠. 아버지에게 잠깐 가기를 맡긴 채 서둘러 배달을 나가고 난 뒤 아버지는 차마 동훈 선배에게 돈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만 깊어졌답니다. 사실 그동안 월급이 밀려서 생활비를 못 가져갔을 때도 아버지는 동훈 선배에게 돈을 빌렸고 아직 갚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또 돈 얘기를 하자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래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버지 눈에 금고가 보였고 말일이라 수금을 한 듯 꽤 큰 금액이 금고 속에 들어있었답니다. 아버지는 잠시 갈등했죠. 어려울 때마다 고향 후배라고 도와준 선배의 마음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될 짓이었지만 당장 수술을 못하면 아내도 아이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만 아버지는 금고 속 돈을 훔치고 말았답니다. 그때 엄마는 수술이 늦어지면서 거의 탈진 상태였고 가까스로 아버지가 수술비를 납입하면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엄마는 어린 아들만 남겨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엄마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는 정신을 놓을 수도 없었대요. 어린 아들 때문이었죠. 먼저 떠난 엄마가 가슴 아프지 않게 어떻게든 아들을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엄마 장례를 치렀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야 동훈 선배가 생각났고 미안함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빌려갔지만 이상하게 우유 보급소가 닫혀 있었죠. 바로 옆에 미용실이 있어서 들어가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금고에서 돈을 훔쳐 달아나던 그날 동훈 선배는 우유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이 덜컹하여 그만 주저앉고 말았죠. 마치 아버지 때문에 동훈 선배가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아서 죽을 것처럼 두려웠답니다. 동훈 선배는 결혼하고 사별한 뒤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노모도 정신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죠. 아버지는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대요.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훈 선배는 중환자실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노모의 울음소리를 들었죠. 아들이 식물인간 판정을 받자 노모는 땅바닥에 주저앉고 그럴 리가 없다고 울부짖었대요. 아버지도 펑펑 울었답니다. 동훈 선배의 금고에 손을 댄 순간부터 선배의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되더랍니다. 그때 금고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선배는 무사했을지도 모른다고 깊은 죄책감에 빠졌죠. 도저히 선배를 볼 자신도 없었고 용기를 빌 용기도 없었답니다. 아니 이젠 선배에게 용서를 빌 수도 없게 되어버렸다는 사실 앞에서 아버지 스스로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답니다. 그때 아버지는 결심을 했대요. 평생 식물인간이 된 선배와 노모를 책임지겠다고 말입니다. 그게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도 했대요. 그렇게 아버지는 밤낮 없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던 겁니다. 어린 저를 여기저기 맡겨놓은 채 돈을 벌어서 동훈 선배의 병원비를 대고 노모에게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보내는 걸로 하지 않고 이장님이 보내는 걸로 했대요. 경수야, 너도 이제 동훈 선배한테 할 만큼 했어. 이제 그 죄책감 좀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 아니, 난 동훈 선배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동훈 선배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난 용서도 빌 수 없어. 그래도 언젠가 선배가 의식이 돌아오면 용서를 빌 거야. 꼭. 그래야 내가 내 아들에게도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장님도 더 이상 아버지의 뜻을 말릴 수는 없었답니다. 아버지는 더 억척스럽게 돈을 벌었대요. 돈을 더 준다고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갔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늘 파스를 붙이고 다니셨어요. 늘 진통제를 달고 살았고요.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아버지.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지방으로 일 나갈 때는 심야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쪽잠을 자며 버티곤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너무 피곤해서 코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일을 쉬신 적이 없었대요. 네 아버지 그러다 죽는 줄 알았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 아버지 여러 번 쓰러졌었어. 영양실조로 쓰러진 적도 있었고 당뇨의 혈압으로 쓰러진 적도 있고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는 거의 죽는 줄 알았다. 아휴, 그때마다 무슨 깡으로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나는지 참. 옆에서 보기 얼마나 딱하고 가슴이 아프든지. 그렇게 아버지는 돈을 모으셨고 마침내 고향집 폐가를 사들여서 수리를 한 뒤 동훈 선배 명의로 해주었답니다. 병원에서도 동훈 선배가 깨어날 확률은 0%라고 했고 병원 차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했대요. 아버지는 고향집으로 동훈 선배와 노모를 모셨답니다. 다행히 이장님 집과 가까워서 이장님이 오며 가며 한 번씩 들여다 봐줄 수 있었죠. 아버지가 읍내에 쌀가게를 연 것도 동훈 선배 때문이었답니다. 비록 집에 가서 동훈 선배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읍내에 살면서 언제든 동훈 선배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또 노모가 굶지 않으시게 쌀을 보내드릴 수도 있어서 읍내에 살아야 했던 거죠. 언젠가 이장님도 왜 쌀집 이름은 동훈 쌀집이라고 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답니다. 이제 동훈 선배가 깨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건 나도 알아. 네 눈에 내가 한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난 평생 선배에게 용서받지 못한 미안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간판으로 달아두는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안일해지지 않으려고. 적어도 내가 사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선배에게 용서를 빌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래야 내 맘이 편해서 그래. 나중에 저승 가서라도 선배 만나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했다고 말하면서 그때라도 용서 빌 거야. 아버지는 정말 바위처럼 한결같이 평생 동훈 선배와 노모를 보살폈고 고향에 내려와서 쌀집을 열고 그 10년 동안에도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동훈 선배 집에 쌀 20kg과 생활비를 이장님 편에 보냈고요. 그럼 이장님이 동훈 선배의 노모에게 전달했답니다. 노모는 그저 선배의 동창들이 십시일반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고향집 폐가를 수리해서 동훈 선배 명의로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도 되지 못했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해야 할 몫은 더 컸지만 단 한 번도 싫거나 귀찮아한 적 없었고 오히려 더 잘해드리지 못해 늘 가슴 아파했대요.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평생 갚고도 남을 만큼 다 갚았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건 아버지 입장에서 돈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인간적 도의에 대한 문제였고 아버지 자신의 양심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마치 그날 선배가 그렇게 된 게 자신의 탓인 것 마냥 생각했던 것도 동훈 선배는 아버지를 친동생 이상으로 믿고 마음을 주었는데 자신이 배신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배신에 대한 죗값은 자신이 받아야 하는데 엉뚱하게 동훈 선배가 대신 받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부모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자식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해석하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벌은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친형 같았던 동훈 선배에게서 그런 마음을 느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꺼이 평생 그 업보를 자신의 몫으로 여기고 짊어지고 가시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마지막까지 아버지는 죄책감을 내려놓지 못하셨어요. 아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쓸쓸하게 그 비밀과 아픔을 간직하고 사셨습니다. 이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전 오열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는 것에 그토록 흥분하고 화를 내셨던 이유를 말입니다. 누구도 아버지에게 비난할 수도 없고 손가락질 하지도 않을 텐데 아버지는 스스로 떳떳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양심과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니까요. 남들은 외골수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아버지는 삶의 무게를 피하지 않고 늘 짊어지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죄책감을 갖더라도 그렇게까지 평생을 다해 갚고 또 갚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마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동훈 선배에게 갚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이장님,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동훈 선배라는 분에게 갚으려 한 이유가 정말 뭘까요? 제가 묻자 이장님도 잠시 생각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직접 말해주신 적은 없지만 그냥 이장님이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생각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동네에서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대요.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잘 먹었다고 할 정도였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농사일도 거들고 공사장 일도 거들면서 살았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대요. 늘 아버지는 배가 고파서 물로 배를 채웠고 못 먹어서 허옇게 버짐핀 얼굴로 담벼락에 앉아 부모님을 기다리며 졸기일수였죠. 혹시나 오늘은 먹을 것이라도 좀 얻어오실까 하면서요. 그때마다 옆집에 살던 동훈이 선배가 아버지를 몰래 불러서 금방 삶은 감자나 고구마를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동훈 선배 집 형편도 빤한데 자기도 안 먹고 아버지에게 준 거죠. 둘은 햇볕 잘 드는 담벼락에 기댄 채 고구마를 반쪽씩, 감자를 반쪽씩 나눠 먹으면서도 참 좋았다고 했답니다. 늘 배가 고팠지만 대신 동훈이 형의 정으로 배고픔을 채우던 시절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대요. 아버지에게 동훈 선배는 친형 그 이상이었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도시로 가서 일을 한 것도 동훈이 선배를 따라간 것이었죠. 언젠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동훈이 선배와 동업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고 늘 말하곤 했답니다. 평생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사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참, 자네 엄마가 자네를 가졌을 때 태몽도 동훈 선배가 대신 꿔줬다고 하더군. 동훈 선배가 어느 날 잠시 졸았대요. 꿈에서 아버지를 보러 갔는데 집 앞에 커다란 호랑이가 엄마 품으로 푹 안기는 것을 보고 깨어났답니다. 그때 동훈 선배는 엄마가 임신한 것도 모르고 있었죠.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유부남이 된 것을 동훈 선배에게 제일 먼저 알렸는데 동훈 선배가 그랬답니다. 너희 혹시 아이 가졌니? 선배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내가 너희 태몽 대신 꾼 것 같다. 축하한다. 그래서 제 이름이 어질린의 호랑이 범자를 서서 인범이 된 거랍니다. 어질지만 강하고 용맹한 호랑이처럼 살라고 말입니다. 동훈이 선배는 알면 알수록 아버지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빨리 가서 뵙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동훈 선배, 아니 동훈 아저씨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노모께서 마당가에 빨래를 널고 계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아니 경수 아니냐? 네가 여긴 어떻게 왔어? 할머니가 그럼 동훈 아저씨 어머님이세요? 그래, 우리 아들이 동훈인데 우리 아들을 알아? 전 순간 울컥했습니다.
인연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아버지 쌀집을 돕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오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입맛이 없으신지 식사를 제대로 못하셔서 시장에 반찬거리를 사러 나왔다가 할머니를 봤어요. 읍내 시장통 한편에서 따가운 햇살을 머리에 인채 앉아 계셨는데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깻잎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마수거리도 못하셨는지 기운 없이 앉아서 졸았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이것 좀 사세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하시는데 저러다가 하나도 못 팔고 돌아가실 것 같아 안쓰러웠습니다. 할머니, 상추랑 깻잎 다 주세요. 아? 젊은 사람이 이걸 다 사가게요? 네, 주세요. 저 주시고 더운데 어서 들어가세요. 아유, 필요도 없는데 늙은이 생각해서 그냥 사주는 거라면 관둬요. 아니요, 할머니. 안 그래도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을 건데 상추하고 깻잎 사려고 했어요. 보통 할머니들 같으면 그냥 달라고 하면 얼른 팔고 자리를 털고 가셨을 텐데 그분은 할머니가 안쓰러워 제가 그냥 사주는 걸로 아셨던 거죠.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상추와 깻잎을 산 김에 저녁은 삼겹살로 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할머니는 덕분에 다 팔았다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가셨습니다. 그 구부정한 뒷모습이 이상하게 내내 돌아봐졌어요. 삼겹살을 사서 돌아가는데 정류장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아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한지 졸고 계셨어요. 집 텃밭에서 부지런히 기른 상추와 깻잎을 시장에 내다 팔려고 아침부터 서둘러 오신 탓인지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전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다가 달려가 할머니 손에 안겨드렸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상추랑 깻잎도 다 사줬는데 이것까지는 못 받아요. 제 거 사는데 1+1이라고 해서 덤으로 얻은 거예요. 그냥 드세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참 속도 깊지. 저 속 별로 안 깊어요, 할머니. 다음 장에는 뭘 가져오실 건데요? 제가 미리 예약할게요. 다음엔 오이랑 가지랑 뭐 그런 것들 가져올까 해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싱싱하고 실한 놈으로 예약합니다. 할머니는 알겠다면서 웃으셨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딱 느낌이 참 삶이 고단하시겠구나 싶었어요. 버스가 오자 올라타시고는 내내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그 이후로도 전 항상 장날이 되면 할머니에게 예약을 해둔 채소를 사러 갔습니다. 오이며 가지며 시금치도 있고 무도 있고 가끔 배꼽 참외도 있고 작지만 실한 수박도 있곤 했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자넨 읍내에서 나고 자랐나? 아니요, 여기가 아버지 고향이에요. 그럼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야? 네, 직장 생활하다가 아버지 건강이 걱정되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아버지 하시는 가게일 도우면서 살아요. 아유, 참 착한 아들이네. 자네 아버지는 좋겠어. 할머니는 아드님 없으세요? 있지. 있긴 한데 많이 아파. 많이 아프다는 말 끝에 설핏 울음이 맺히셨어요. 전 괜한 걸 여쭌 것 같아서 말을 돌리려는데 할머니는 그냥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도 자네처럼 참 착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평생 누워만 있어.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괜한 걸 여쭤봤어요. 아니야. 이제 오래돼서 예전처럼 많이 슬프고 그런 건 없어.
그냥 그 다음 말은 쉽게 내뱉지 못하셨어요. 자식이 평생 아파서 누워있다는 것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만큼 가슴 찢어지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그런 아픔을 평생 간직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내내 눈물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냥 요즘은 소원이 하나 있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는 거. 그때 전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저절로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오래 아픈 아들을 두고 혹여 자신이 먼저 갈까 그게 제일 두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으면 장례 치러주고 자신은 홀가분하게 죽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소원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전 아버지께 할머니 얘기를 스치듯 했어요. 내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요. 자식이 많이 아픈가 봐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은 지옥이지. 그래서 그 할머니 소원이 자식이 먼저 죽는 거래요. 아버지도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마음이 드실까 하면서 혼잣말을 하셨죠. 그랬는데 할머니가 동훈 아저씨의 어머니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정말 두 집안은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끌고 들어가서는 미동도 없는 동훈 아저씨에게 인사를 시키셨습니다. 동훈아, 내가 가끔 얘기한 그 청년 있지? 글쎄 그 청년이 찾아왔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동훈 아저씨. 저 실은 아저씨 후배 강경수 씨 아들입니다. 어? 네가 정말 경수 아들이라고? 네, 할머니.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나. 보자, 그러니까 경수를 못 본 지 벌써 수십 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럼 경수가 고향에 내려온 거였어? 그럼 아버지한테 어서 연락해봐. 우리 동훈이가 얼마나 좋아하고 아끼던 후배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눈에 어느새 눈물이 맺히시더니 저를 꼭 끌어안고는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네가 착한 경수를 닮아서 그렇게 마음이 따뜻했구나. 경수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워놓고 갔네. 할머니의 손은 너무 따뜻해서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전 동훈이 아저씨의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어요. 아저씨, 부디 우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평생 아저씨에 대한 죄책감으로 사셨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아저씨와 할머니 잘 모실게요. 할머니 너무 걱정 마시고 언제든 깨어나셔서 경수야 하고 불러주세요. 전 아저씨도 마음으로 느끼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겐 평생 미안함이었고 평생 기꺼이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기였지만 그 인연이 결코 악연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여전히 이장님께 부탁해서 매달 동훈 아저씨 집에 쌀을 보내고 생활비를 보내드렸어요. 아버지가 하셨으니까 제가 물려받아 무조건 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제 마음속으로 우러나와서 두 분을 잘 모시고 싶었어요. 할머니에겐 힘드시니까 장터에 나가서 장사는 그만하시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그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셔서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전 할머니의 손주처럼 동훈 아저씨의 아들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언젠가 기적처럼 동훈 아저씨의 의식이 돌아오길 늘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할머니 혼자 아저씨 목욕시키는 거 힘드시니까 제가 맡아서 씻겨드리고 새 옷을 입혀드리고 하면서
새삼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잠깐 졸았는데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활짝 웃어주셨어요. 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 제가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동훈 아저씨는 조용히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날 아침은 창을 두드리는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습니다. 곧 아버지 기일이 돌아와서 괜히 싱숭생숭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아버지 기일 다음 날 아저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경수 네 아버지가 형님 손잡고 같이 갔나 보다. 경수야, 가는 길에 형님 손 놓치지 말고 길 잃지 말고 잘 가라. 고맙다. 우리 아들 평생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네가 같이 가주어서 내가 안심이 된다. 아버지 산소 가까운 곳에 동훈 아저씨를 모셨습니다. 두 분 심심하지 않게 저승에서는 진짜 친형제처럼 잘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 여전히 할머니 손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할머니 보러 가서 같이 텃밭도 가꾸고 상추와 깻잎 따서 고기 구워 할머니 한 입 쌈 싸드리면 할머니도 제 입에 쌈을 넣어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쌀로 떡을 만들어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기도 하고 겨울엔 떡국떡을 만들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 모셔놓고 따뜻한 떡국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 할머니께 문자 안부도 드리고 영상통화도 해요. 이제 할머니는 제가 쌀집 하는 거 다 아세요. 동은 쌀집에 얽힌 사연도 이장님께 들으셨다고. 어느 날 절 붙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차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수야, 동훈이 아저씨는 아마 그런 일은 용서할 것도 아니라고 하셨을 거야. 경수 일이라면 그보다 더한 것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해줬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요즘 제 소원은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겁니다. 할머니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어서 가야지 하시지만 제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매일매일 할머니 운동량도 체크하고 식단도 점검합니다. 할머니는 제발 그런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장가나 가라고 하시는데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동은쌀집 열심히 운영하면서 아버지의 신념대로 정직하게 장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멀리 내다보면서 말입니다. 인범아, 할머니 소원이 뭔 줄 아냐? 손자 한번 안아보고 죽는 거. 할머니는 죽는다는 말을 왜 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런 말 하는 거 듣기 싫으면 어떻게든 좀 해봐. 매일 할머니의 은근 협박과 잔소리 속에 살지만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